이년이 미쳤어. 백정의 며느리 주제에 감히 내 장독대에 손을 대. 볼에서 터진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려 갓 담근 메주 위로 뚝 떨어졌지요. 시어머니 최씨 부인이 다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장독대 위로 얼굴을 눌렀습니다. 내년에 천한 손이 닿은 장은 개도 안 먹어. 당장 이것을 내년이 다 퍼먹어. 한 숟갈도 남기면 오늘 내가 숨통을 끊어놓을 테다. 다인은 장독 안에 얼굴이 처박힌 채 맑은 간장물을 들이켰습니다. 코와 입으로 짠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숨이 막혀 발버둥을 쳤으나 최씨 부인의 소나귀는 풀리지 않았더랬지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순간 다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아버지의 장독대였습니다. 구수한 메주 냄새가 마당 가득 퍼지던 그 따뜻한 봄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자, 조선 팔도를 들썩이게 했던 기막힌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복만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전라도 남원 아랫마을에 다인이라는 처녀가 살았지요. 다인의 아버지 장 씨는 남원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장만명인이었습니다. 3대를 내려온 된장, 간장, 고추장 비법을 물려받아 장 씨가 담근 장 한 독이면 고을원님 수라상에서부터 산골나무꾼의 보릿고개 밥상까지 안 올라가는 곳이 없었더랬지요. 해마다 가을이면 8도 이상인들이 장씨네 집 앞에 줄을 섰고 장씨가 띄운 메주 한 덩이에 쌀서말을 치르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다이는 어려서부터 장독대가 놀이터였지요. 다른 아이들이 흙장난을 할 때 다이는 메주콩을 골랐고 다른 아이들이 개울에서 물놀이를 할 때 다이는 장독 뚜껑을 열어 햇볕에 각도를 살폈습니다. 7살 때 처음 혼자 띄운 메주가 아버지 것과 분간이 되지 않았다 하니 장 씨는 무릎을 치며 이렇게 말했더랬지요. 이 아이가 내 손끝을 그대로 받았구나. 내 대에서 끊길 줄 알았던 장맛이 이 아이 손에서 살아날 것이야. 장 씨는 그날부터 다인에게 비법서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3대에 걸쳐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온 그 비법서에는 메주 띄우는 온도, 소금물의 농도, 장가르는 시기,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비밀 재료의 배합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낡고 누렇게 바른 종이 위에 먹글씨가 다인의 눈에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다인은 그 비법서를 한 장 한 장 눈으로 읽고 손으로 따라 쓰고 머리로 외우고 혀로 확인하며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제 안에 새겨 넣었더랬지요. 그런데 다인이 14살 되던 해 아버지 장 씨가 새 장가를 들었습니다. 상대는 이웃 고을에서 흘러들어온 뺑덕이라는 여인이었지요. 나이는 장 씨보다 15은 어려 보였고 얼굴은 고왔으나 눈 속에 알 수 없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뺑덕은 장 씨에게 들어오자마자 살림을 쥐락펴락하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장 씨의 시중을 정성껏 들었고 밤이면 달콤한 말로 장 씨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장 씨는 오랜 오라비 생활에 지쳐있던 터라 뺑덕이 손길에 눈이 녹듯 마음이 풀어졌더랬지요. 그러나 다인은 처음부터 뺑덕이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뺑덕이 장독대를 바라보는 눈이 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든 돈을 세는 눈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뺑덕이 아버지의 비법서가 놓인 반다지 위에 슬쩍 손을 올려놓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아버지, 새어머니가 비법서를 자꾸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다인이 조심스레 말하자 장 씨는 허허 웃으며 손을 저었지요. 내 어미가 된 사람이 집안 물건을 보는 게 뭐가 이상하냐. 다인아,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장맛을 썩히는 것과 같다. 너는 그 마음 품지 마라. 다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를 거슬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그날 밤 다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감으면 뺑덕이 차가운 눈빛이 어른거렸고 장독대 위에 비친 달빛이 마치 경고처럼 느껴졌지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이슬 소리가 뚝, 뚝
마치 장독 안에 무엇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다인의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태가 흘렀지요. 다인이 16 되던 늦가을, 아버지 장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장독대 앞에서 매주를 살피던 장씨가 느닷없이 피를 토하며 고꾸라진 것이었지요. 다인이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입가에 검붉은 피를 흘리며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인이 아버지의 머리를 무릎에 올리자 장씨의 몸은 식은 장독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더랬지요. 다인아, 비법서를 지켜라. 장씨 입에서 새어나온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말끝이 바람에 흩어지기도 전에 장씨의 고개가 옆으로 축 떨어졌지요. 다인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목이 찢어지도록 굴러보았으나 아버지는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장독대 위로 가을 바람이 불어와 매주 냄새를 흩뿌렸고 그 구수하던 냄새가 그날따라 비릿한 핏내와 뒤섞여 다인의 코끝을 찔렀더랬지요. 장씨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뺑덕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집과 장독대는 이제 내 것이다. 내 아비가 내 남편이었으니 내가 상속을 받는 것이 당연한 법이지. 뺑덕은 장씨의 시신이 식기도 전에 반다지를 뒤졌지요. 그러나 비법서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장씨가 죽기 열흘 전 무언가를 예감한 듯 비법서를 따로 숨겨두었던 것이었지요. 뺑덕이 얼굴이 귀신처럼 일그러졌습니다. 내년이 숨겼지. 비법서를 어디 숨겼어? 당장 내놔. 뺑덕이 다인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인은 이르락 물고 버텼지요.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남긴 말. 비법서를 지켜라. 그 한마디가 다인의 온몸을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릅니다. 아버지가 어디 두셨는지 저도 모릅니다. 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으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뺑덕은 이를 갈았습니다. 사흘을 굶기고 나흘을 때리고 닷새째 되는 날 뺑덕은 끔찍한 결심을 합니다. 좋다. 내년이 끝까지 안 내놓겠다 이거지. 그러면 내년을 이 집에서 아예 없애버리마. 뺑덕은 남원에서 300리나 떨어진 산골운봉의 조참판을 찾아갔더랬지요. 조참판은 운봉 일대 소화돼지를 도사라는 백정 패거리를 거느린 자로 어두운 뒷거래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인물이었습니다. 뺑덕은 조참판에게 은밀히 속삭였지요. 운봉에 혼처를 못 구하는 백정이 아들이 있다지요. 제2붓달을 넘기겠습니다. 값은 쌀 50석이면 되겠습니다. 조참판에 눈이 번뜩였습니다. 백정이 아들 상길은 27이 되도록 천민이라는 이유로 혼인을 못하고 있었으니 처녀 하나를 구해주면 백정무리를 더 단단히 줄 수 있는 호재였지요. 거래는 하룻밤 만에 성사되었습니다. 다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뺑덕이 보낸 하인들이 다인의 팔을 비틀어 소달구지에 실은 뒤였더랬지요. 다인은 발버둥을 쳤습니다. 소달구지 위에서 뒤로 손이 묶인 채 남은 마을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지요. 마당 한 구석에 줄지어선 장독들이 마치 다인을 배웅하듯 저물어가는 햇살 아래 목덜미를 내놓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인은 소리 없이 입술만 달싹였지요. 눈물이 뼈미로 두 줄기 흘러내려 턱끝에서 떨어졌고 그물방울은 소달구지 바닥에 마른 지피에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300리 길은 사흘이 걸렸습니다. 남원이 너른 들판이 사라지고 산이 첩첩이 겹쳐지고 길은 점점 좁아졌지요. 소달구지가 덜커덕거리며 산모퉁이를 돌 때마다 다인의 몸은 집더미 위에서 이리저리 나뒹굴었습니다. 등짝이 나무판에 부딪혀 멍이 들고 손목을 묶은 새끼줄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더랬지요. 운봉 땅에 들어서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것은 된장 냄새도 풀냄새도 아닌 코를 찌르는 짐승의 핏내와 가죽 태우는 매캐한 연기였지요. 다인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위장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소달구지가 멈춘 곳은 운봉고을 변두리의 백정마을이었습니다. 운막에 가까운 낮은 초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마당에는 솥뼈가 널려 있었으며 개들이 뼈다귀를 물고 으르렁거리고 있었지요. 그 마을 끝자락에 유독 허름한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 앞에 떡 벌어진 어깨의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상길이었지요. 키가 장대 같고 팔뚝이 소뒷다리만한 사내. 백정이를 하느라 두 손에는 핏물이 씻겨도 지워지지 않은 붉은 때가 배어 있었고 얼굴은 칼바람에 갈라진 가죽처럼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다인이 소달구지에서 끌려 내려올 때 상길이 눈빛은 사나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황한 짐승에 그것에 가까웠더랬지요. 자기에게 아내가 온다는 것을 듣기는 했으되 막상 새끼줄에 묶여 끌려온 여인을 보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 최씨 부인이 다인을 위아래로 훑었지요. 최씨 부인은 백정이 아내로 평생을 살아온 여인으로 세상이 멸시에 단단히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되 그 단단함이 가시가 되어 안으로 찔러대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최씨 부인의 목소리는 칼등 같았지요. 다인이 고개를 들자 최씨 부인의 눈과 다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별건 없구나. 양반이 딸이라더니 꼴이 이 모양이야? 최씨 부인이 다인의 턱을 잡고 이리저리 얼굴을 돌렸습니다. 사흘간의 여정의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머리카락은 엉겨붙어 새둥지 같았으며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더랬지요. 오늘부터 내년은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일꾼이다. 백정이 집에 시집 왔으면 백정이 법을 따라야지. 밥은 일한 만큼만 먹고 잠은 소가자는 외양간 옆에서 자거라. 최씨 부인이 다인의 턱에서 손을 떼며 뱉듯이 말했습니다. 다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지요. 대꾸를 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대꾸를 하면 이 자리에 주저앉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인은 이르락 물었습니다. 이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입안에서 딱 작은 돌멩이를 깨무는 것처럼 울렸지요. 그날 밤 다인은 외양간 옆 빈 구석에 깔린 지푸라기 위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지푸라기에서는 소이 오줌 냄새와 지피 썩는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고 코를 찔러대는 그 냄새 사이로 밤바람이 벽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다인의 맨살을 핥았더랬지요. 이가 딱딱 부딪힐 만큼 추웠으나 이불 한 장 없었습니다. 다인은 무릎을 끌어안고 턱을 그 위에 괴었지요.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이른 새벽 아버지가 장독 뚜껑을 열 때 그 안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김, 메주 냄새와 간장 냄새가 뒤섞인 그 구수한 향기가 마당 가득 퍼지면 아버지가 나무 주걱으로 장을 한번 저으며 다인아 장이 잘 떴다 하고 웃음 짓던 그 얼굴. 다인은 그 기억 속으로 파고들듯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러나 감은 눈 사이로 눈물이 비집고 나와 무릎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외양간 저편에서 인기척이 났지요. 무거운 발소리가 짚을 밟으며 다가왔습니다. 다인이 고개를 들자 어둠 속에 상길이 커다란 그림자가 서 있었지요. 상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투박한 손으로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거친 삼배에 쌓인 것은 보리주먹밥 두 덩이와 낡은 솜이불 한 채였더랬지요. 먹어. 그 한마디를 내뱉고 상길은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외양간에는 소이 코 고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남았지요. 다인은 한참 동안 상길이 사라진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리주먹밥에서 나는 미세한 온기가 손바닥 위로 전해졌지요. 다인은 그 주먹밥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딱딱한 보리알이 이 사이에서 부서지며 거칠게 목구멍을 긁고 내려갔으나 그 투박한 맛이 사흘 만에 먹는 첫 한 끼였더랬지요. 두 번째 덩이를 먹을 때는 눈물과 보리알이 뒤섞여 짠맛인지 고소한 맛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인은 낡은 솜이불을 어깨에 둘렀습니다.
소오줌 냄새에 절은 지푸라기 위에서도 그 이불 한 장의 온기는 다인의 등판을 타고 천천히 번졌지요. 다인은 이불깃을 움켜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죽지 않겠습니다. 이 몸이 부서져도 아버지가 남기신 장맛은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운봉백정 마을에서 보낸 다인의 첫 번째 밤이었더랬지요. 이튿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최씨 부인의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년아,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어. 당장 일하나 물기로 와. 다인이 눈을 떴을 때 하늘은 아직 멍빛이었지요. 해가 중천이라니 새벽별도 채지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다인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뼈마디가 삐걱거렸으나 이르락 물고 마당으로 나섰지요. 그날부터 다인의 하루는 지옥이었습니다. 새벽에 우물물을 길어 나르고 아침이면 소뼈를 삶는 가마솥에 불을 떼고 낮이면 가죽을 벗긴 소머리를 씻고 저녁이면 온 집안에 빨래를 하고 밤이면 쌀뜨물에 절인 물을 항아리에 담갔지요. 백정이 집이니 장독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된장은커녕 소금 한 줌 제대로 없는 살림에 반찬이라고는 짠지 하나와 시래기국이 전부였더랬지요. 다인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매질도 굶주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을 사람들의 눈이었지요. 백정마을 안에서조차 다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양반집 딸이 팔려왔다더라. 코가 높아가지고 백정 살림을 할 수나 있겠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인의 등을 따라다녔고 아낙네들은 다인과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며 킬킬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다인이 아침물을 기르러 마을 우물에 갔을 때 우물가에 한 노파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백발이 흙바닥에 늘어져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으며 숨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오고 있었더랬지요. 마을 아낙네 서너시 우물가에 와 있었으나 아무도 노파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저 할멈 또 왔네. 어디서 떠돌아다니는 거지 같은 할망구인지 더러워서 손도 못 대겠다. 아낙네들이 코를 틀어 막으며 돌아섰지요. 다인은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다 말고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노파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손이 물 한 모금을 찾고 있다는 것을 다인은 단번에 알았지요. 다인은 퍼올린 물을 노파에게로 가져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노파의 머리를 조심스레 들어올려 제 무릎에 올린 뒤 바가지 물을 한 모금씩 입술에 적셔주었지요. 노파의 갈라진 입술이 물기를 머금자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오? 정신이 드시오? 다인의 목소리에 노파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다인의 얼굴 위에 멈추었지요. 노파의 입이 달싹거렸습니다. 고맙다. 아가. 다인은 품에 넣어두었던 보리주먹밥 한 덩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상길이 다인에게 몰래 건네준 다인의 유일한 아침이었지요. 다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주면 오늘 하루를 굶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파의 갈비뼈가 헐거운 옷 사이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순간 다인의 손은 이미 주먹밥을 노파의 입가에 갖다 대고 있었더랬지요. 드시오. 할머니, 조금이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리시오. 노파가 보리 주먹밥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한 알 한 알 씹을 때마다 노파의 눈에 생기가 돌았지요. 주먹밥을 다 먹은 노파가 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앙상하되 힘이 있었고 차갑되 어딘가 모르게 따뜻했더랬지요. 내가 준 이 한 끼, 이 늙은이 반드시 오갚으마. 다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으실 것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기운을 차리시면 그것이 제게는 갚음입니다. 노파는 다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흘렸지요. 그리고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을 밖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다인은 그 노파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돌아서서 빈 바가지를 들고 물을 다시 기를 때
이상하게도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다인아, 장이란 것은 손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담그는 것이다.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이 곧장 마시니라. 다인은 빈속을 움켜쥐며 다시 백정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등 뒤에서 아침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 다인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지요. 그 그림자는 비로 겨이고 초라했으나 꺾이지 않은 등뼈처럼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운봉고을을 뒤흔들게 될 새색시다인의 이야기. 그 첫 번째 장이었더랬지요. 운봉백정 마을의 다인이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다인의 몸 위에 지도를 그려놓았지요. 두 손은 솥뼈를 삶는 가마솥을 닦느라 손바닥 가죽이 벗겨져 살점이 드러나 있었고, 두 무릎은 마당에 돌바닥을 기며 가죽을 널다 보니 시퍼렇게 멍이 들어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등짝에는 최씨 부인이 회초리로 내려친 자국이 10줄이 넘게 겹쳐져 겹살처럼 부풀어 오른 상처 위에 또 상처가 덧나 있었더랬지요. 그래도 다인은 매일 새벽 닭울음 소리가 나기 전에 일어났고, 밤에는 별이 중천에 뜬 뒤에야 외양간이 없이 풀하기 위해 몸을 누였습니다. 최씨 부인의 구박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지요. 이년아, 국이 왜 이 모양이냐. 솥뼈를 삶았으면 국물이 뽀얘야지. 이게 빨래물이야, 국물이야? 시어머니, 소금이 부족하여 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소금을 조금만 더 주시면. 소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느냐? 내년 하나 먹여 살리는 것도 아까운데 소금까지 축내겠다고? 철썩, 국자가 다인의 이마를 내려쳤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이마를 타고 눈두덩이로 흘러내렸고, 다인은 비명을 삼키며 앞치마로 얼굴을 닦았지요. 화상 위로 소금기 섞인 국물이 스며들자 살갗이 지지는 듯한 통증이 눈알 뒤편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인이 진정으로 괴로웠던 것은 매질이 아니었더랬지요. 이 집에는 장독대가 없었습니다. 된장도, 간장도, 고추장도 없었지요. 양반가에서는 장독대가 집안의 심장이요. 안주인의 손맛이 곧 가문의 격이었으나 백정이 집에서 장이란 사치였습니다. 반찬이라고는 소금에 절인 무짠지 하나와 된장 대신 넣는 소금물 시래기국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밍밍하거나 짜기만 하여 밥을 넘기기가 고역이었더랬지요. 상길은 그것이 익숙한 듯 묵묵히 먹었으나 다인의 혀는 맵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담근 된장의 깊고 구수한 그 맛, 간장 한 방울에 온 국물이 살아나던 그 마법 같은 감칠맛이 혀끝에서 아른거릴 때마다 다인은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지요. 장이 없으니 음식이 살지 않는다. 장이 없으니 사람이 살지 않는다.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장씨는 늘 말했지요. 장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사람의 기운을 살리는 약이라고. 좋은 장 한 숟갈이면 보릿고개 여기도, 겨울밤이 추위도, 마음속의 서러움도 녹일 수 있다고. 다인은 그 말을 온몸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다인의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를 피워올리고 있었더랬지요. 장을 담그자 그 생각이 처음 머릿속을 스친 것은, 어느 날 저녁 소금물 시래기국을 먹다가 상길이 국물을 한 모금 머금고는 조용히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상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불평 한마디 없이 그 밍밍한 국물을 삼키고 밥을 비웠습니다. 그러나 상길이 숟가락을 놓을 때 미세하게 한숨을 내쉬는 것을 다인의 귀는 놓치지 않았더랬지요. 이 사람도 안다. 이 음식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그날 밤 다인은 지푸라기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장 담그는 과정을 하나하나 더듬었습니다. 아버지의 비법서는 뺑덕에게 빼앗기지 않았으나 다인의 손에도 없었지요. 아버지가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인에게는 비법서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었더랬지요.
7살부터 아버지 곁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맞고, 맛보며 몸 안에 새겨넣은 기억. 그것은 종이 위 글자가 아니라 손끝에 박힌 감각이었고, 혀 위에 새겨진 지도였으며, 코끝에 아로 새겨진 향이 기억이었습니다. 문제는 재료였지요. 장을 담그려면 무엇보다 콩이 필요했습니다. 메주를 빚으려면 좋은 콩이 있어야 했고, 소금이 있어야 했고, 물이 좋아야 했지요. 백정이 집에는 그 어느 것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다희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다희나, 장은 귀한 재료로 담그는 것이 아니다. 정성이 재료를 이기는 법이다. 다음 날부터 다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콩을 구해야 했지요. 다희는 매일 물을 기르러 가는 길에 마을 뒷산자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산기슭에 양지 바른 곳에 야생콩, 이른바 돌콩이 자라고 있었더랬지요. 재배한 콩에 비하면 알이 작고 껍질이 억셌으나 다인의 눈에는 그것이 금덩이보다 귀했습니다. 다인은 물을 깃고 돌아오는 길에 치맛자락으로 돌콩을 한 줌씩 주워 담았지요. 하루에 한 줌, 이틀에 2줌, 한 달을 모으니 작은 바가지 하나가 찼습니다. 소글은 더 어려운 문제였더랬지요. 최씨 부인이 소금 단지를 방 안에 두고 관리했기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다희는 국리끝에 시래기국을 끓일 때 허락받은 소금을 아껴 쓰고 남는 소금물을 작은 사금파리에 조금씩 받아두었지요. 한 번에 손톱만한 양이었으나 다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맵기 구개간을 조금씩 싱겁게 맞추고 그 차이만큼의 소금물을 모았더랬지요. 최씨 부인이 국이 왜 점점 싱거워지느냐며 호통을 칠 때마다 다희는 손이 아직 떨이고 그렇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등 뒤에 감춘 사금파리 안에서 소금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다희의 심장 소리와 겹쳤지요. 물은 마을 우물물이 아닌 뒷산 중턱의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택했습니다. 다희는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일부러 먼 길을 돌아 그 샘물을 한 바가지씩 떠왔더랬지요. 바위 틈 샘물은 차갑고 맑았으며 혀끝에 댔을 때 미세한 단맛이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지요. 장맛의 절반은 물이 결정한다. 단맛이 도는 물이 장을 살린다. 그렇게 2달을 준비한 끝에 다희는 드디어 메주를 빚을 채비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장소였지요. 최씨 부인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다희는 외양간 뒤편, 아무도 쓰지 않은 허물어진 돌담 안쪽에 작은 공간을 들었더랬지요. 돌담이 틈새를 마른 짚으로 막아 바람을 줄이고 바닥에 깨끗한 짚을 깔았습니다. 그 위에 납작한 돌반을 놓아 메주를 올릴 자리를 마련했지요. 다인이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메주는 바람이 통하되 직사광선이 닿지 않은 곳에서 띄워야 한다는 것. 돌담 한쪽은 남향이 돼 지붕이 처마가 햇볕을 절반쯤 가려주었으므로 다희는 이곳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더랬지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다희는 외양간 옆에서 일어나 소리를 죽이고 돌담 뒤로 갔지요. 달비달에서 돌콩을 물에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금파리에 콩을 담고 샘물을 부었더랬지요. 콩이 물을 머금으며 부풀어 오르는 소리가 도르르, 도르르, 작은 돌이 그릇 안에서 구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다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지요. 남원을 떠난 이후 처음 있는 미소였습니다. 이튿날, 다희는 불린 콩을 삶아야 했습니다. 부뚜막에 불을 쓸 수는 없었지요. 최씨 부인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희는 국리끝의 뒷산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 돌담 뒤에 작은 아궁이를 들었더랬지요. 돌선어개를 디귿자로 쌓고 그 위에 솥뼈 삶던 낡은 뚝배기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 뚝배기는 바닥이 갈라져 최씨 부인이 버린 것을 다인이 몰래 주워온 것이었지요. 갈라진 틈새에 진흙을 발라 메워두었더니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다희는 새벽 어스름에 불을 피웠지요.
연기가 나면 들킬까 마른가지만 골라 태웠고 연기가 적은 대신 불이 약하여 콩이 무르도록 삶는데 꼬박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콩이 손가락으로 누르면 으스러질 만큼 물러졌을 때 다이는 뚝배기를 아궁이에서 내리고 삶은 콩을 넓적한 도리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두 주먹으로 콩을 깨기 시작했지요. 절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독대에는 무쇠절구가 있어 콩을 곱게 빻았으나 여기에는 제두손밖에 없었더랬지요. 다이는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누르고 손가락으로 비벼가며 콩을 깼습니다. 삶은 콩의 뜨거운 열기가 갈라진 손바닥 상처 속으로 파고들어 살을 찢었으나 다이는 이르락 물고 멈추지 않았지요. 한 주먹, 두 주먹, 세 주먹. 콩이 으깨질 때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으로 올라왔고 그 냄새가 다인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이 냄새다. 아버지 집에서 나던 그 냄새. 다인은 으깬 콩을 두 손으로 모아 네모지게 빚었습니다. 손바닥 사이에서 메주덩이가 만들어지는 그 감촉이 다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익숙하고 가장 그리운 감촉이었더랬지요. 어릴 적 아버지 옆에서 처음 메주를 빚던 날, 아버지의 크고 투박한 손이 다인의 작은 손을 감싸며 이렇게 꼭꼭 눌러가며 마음을 담아서 하고 가르쳐 주시던 그 손길이 지금 이 순간 다인의 손 위에 겹쳐지는 듯 했습니다. 메주덩이 4개가 완성되었지요. 양반가의 장독대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크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인은 그 4덩이를 지프로 묶어 돌담 안쪽에 돌반 위에 올려놓았을 때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꼈더랬지요. 메주가 말고 곰팡이가 피고 발효가 되기까지는 넉넉 잡아 3달. 그 3달을 기다리는 동안 다인은 최씨 부인의 매질을 견뎌야 했고 백정마을의 멸시를 삼켜야 했으며 콩을 깨느라 터진 손바닥의 상처가 아무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달 사이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지요. 상길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상길은 말이 없는 사내였지요. 아침에 도살장으로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 하루 이전부였습니다. 다인에게 말을 건네는 일은 거의 없었고 첫날 밤 보리주먹밥과 이불을 건넨 뒤로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더랬지요. 다인은 그것이 무관심이라 생각했습니다. 팔려온 아내에게 정이 있을 리 없다고 그저 어머니가 사온 물건처럼 여기는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다인이 저녁상을 올리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상길이 부엌문 앞에 서 있었지요. 다인이 고개를 들자 상길이 투박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절구였습니다. 작고 투박한 나무를 파서 만든 절구. 도살장에서 쓰는 나무 토막을 깎아 만든 것이 분명했지요.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표면에 칼자국이 어지럽게 나 있었으나 그 안쪽만은 매끄럽게 파여 있었습니다. 콩을 깨기에 부족함이 없는 크기였더랬지요. 쓸 데가 있을 것이다. 상길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몸을 돌렸습니다. 다인은 절구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지요. 이것은 상길이 다인의 행동을 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돌담 뒤에서 콩을 깨는 것을, 맨주먹으로 메주를 잇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지요. 그러면서도 어머니에게 이르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더랬지요. 그 눈물은 서러움이 아니라 이상막한 백정마을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사람의 온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인이 상길이 등 뒤에 대고 속삭였지요. 상길은 대꾸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으나 그 넓은 등이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멀어지는 것을 다인은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상길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졌더랬지요. 어느 날은 마당 한 구석에 깨끗한 집단을 묶어두고 갔고 어느 날은 산에서 가져온 참수 몇 덩이를 외양간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없었지요. 그러나 말 없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인에게는 문장보다 또렷한 언어였습니다. 3달이 흘렀지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문턱이었습니다.
다인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돌담 뒤로 갔지요. 지프로 묶어 매달아둔 메주내덩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겉은 바싹 말고 표면에 노르스름한 곰팡이가 고르게 피어 있었더랬지요. 다인은 메주를 손에 들어 코에 가져갔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자 코끈토로 파고드는 냄새가 다인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구수하면서 깊고 묵직하면서 은은한 잘든 메주 특유의 그 냄새. 다인의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출 수 없이. 아버지의 장독대에서 맡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300리를 끌려오고 백정이 며느리가 되고 외양간에서 자고 매를 맞고 굶으면서도 다인의 손끝에 새겨진 기억은 죽지 않았던 것이었더랬지요. 다인은 메주를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장을 가르는 일이었지요.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발효시킨 뒤 된장과 간장을 분리하는 과정. 다인은 버려진 작은 항아리 2개를 구해 깨끗이 씻고 모아둔 소금물에 메주를 담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지요. 숨을 죽이고 하루하루를 세며 항아리 속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은 변화의 온 감각을 곤두세우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달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더랬지요. 다인이 항아리 뚜껑을 열자 맑은 갈색 액체가 햇볕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간장이었지요. 다인은 새끼손가락 끈토로 그 액체를 찍어 혀에 올렸습니다. 짠맛이 먼저 오고 그 뒤를 감칠맛이 따랐습니다. 혀뿌리를 감싸는 깊은 맛이 목구멍끈까지 길게 이어졌지요. 아버지 이 간장에 비하면 아직 얕고 어렸으나 분명히 의심이 여지없이 장이었습니다. 다인의 손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장이었더랬지요. 다인은 그날 저녁 시래기국에 소금 대신 자신이 담근 간장을 넣었습니다. 한 숟갈, 딱 한 숟갈. 국물색이 맑은 갈색으로 변하며 부엌 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지요. 다인은 떨리는 손으로 상을 날랐습니다. 최씨 부인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지요. 국물을 한 모금 머금는 순간 최씨 부인의 숟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씹지도 삼키지도 않고 입안에 국물을 머금은 채 두 눈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다인은 보았더랬지요. 이게 무슨 맛이냐? 최씨 부인의 목소리에서 날이 빠져 있었습니다. 호통이 아니라 물음이었지요. 다인이 대답하기 전에 상길이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상길이 눈이 커졌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국을 한 그릇 비우고 또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말없는 사내가 국그릇을 2번 비우는 것이 어떤 칭찬보다 큰 대답이었더랬지요. 최씨 부인이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다인을 쏘아보았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해라. 이 국에 무엇을 넣었느냐? 다인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답했지요. 간장을 넣었습니다. 제가 담근 간장입니다. 최씨 부인의 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안에 복잡한 빛이 스쳤지요. 놀라움, 의심, 그리고 다인이 읽을 수 없는 또 다른 감정. 최씨 부인은 한참을 다인을 노려보다가 자리에 서 일어났습니다. 간장 한 숟갈에 잘한 척 마라. 내일도 이만 못 내면 내년이 그 항아리째 마셔야 할 줄 알아라. 최씨 부인이 방으로 들어가고 부엌에 다인과 상길 둘만 남았지요. 상길이 빈 그릇 앞에 앉은 채 다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친 얼굴 위에 다인은 처음으로 감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빛을 보았더랬지요. 맛있었다. 상길이 2번째 칭찬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리주먹밥을 건네며 한 먹어였고 2번째가 이것이었지요. 다인은 눈물이 찰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엌 창 너머로 보이는 돌담 뒤편. 그 너머에 숨겨둔 작은 항아리 2개가 달빛 아래 조용히 서 있었더랬지요. 그 항아리 안에서 다인의 운명을 바꿀 장맛이 하루하루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운봉백정 마을의 다인이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다인의 몸 위에 지도를 그려놓았지요.
두 손은 솥뼈를 삶는 가마솥을 닦느라 손바닥 가죽이 벗겨져 살점이 드러나 있었고 두 무릎은 마당의 돌바닥을 기며 가죽을 널다 보니 시퍼렇게 멍이 들어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등짝에는 최씨 부인이 회초리로 내려친 자국이 10줄이 넘게 겹쳐져 겹살처럼 부풀어 오른 상처 위에 또 상처가 덧나 있었더랬지요. 그래도 다인은 매일 새벽 닭울음 소리가 나기 전에 일어났고 밤에는 별이 중천에 뜬 뒤에야 외양간 없이 풀하기 위해 몸을 누였습니다. 최씨 부인의 구박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지요. 이년아, 국이 왜 이 모양이냐. 소뼈를 삶았으면 국물이 뽀얘야지. 이게 빨래물이야, 국물이야? 시어머니, 소금이 부족하여 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소금을 조금만 더 주시면. 소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느냐? 내년 하나 먹여 살리는 것도 아까운데 소금까지 축내겠다고? 철썩, 국자가 다인의 이마를 내려쳤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이마를 타고 눈두덩이로 흘러내렸고 다인은 비명을 삼키며 앞치마로 얼굴을 닦았지요. 화상 위로 소금기 섞인 국물이 스며들자 살갗이 지지는 듯한 통증이 눈알 뒤편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인이 진정으로 괴로웠던 것은 매질이 아니었더랬지요. 이 집에는 장독대가 없었습니다. 된장도, 간장도, 고추장도 없었지요. 양반가에서는 장독대가 집안의 심장이요. 안주인의 손맛이 곶가문의 격이었으나 백정이 집에서 장이란 사치였습니다. 반찬이라고는 소금에 절인 무짠지 하나와 된장 대신 넣는 소금물 시래기국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밍밍하거나 짜기만 하여 밥을 넘기기가 고역이었더랬지요. 상길은 그것이 익숙한 듯 묵묵히 먹었으나 다인의 혀는 맵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담근 된장의 깊고 구수한 그 맛, 간장 한 방울에 온 국물이 살아나던 그 마법 같은 감칠맛이 혀끝에서 아른거릴 때마다 다인은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지요. 장이 없으니 음식이 살지 않는다. 장이 없으니 사람이 살지 않는다.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장씨는 늘 말했지요. 장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사람의 기운을 살리는 약이라고. 좋은 장 한 숟갈이면 보릿고개 여기도 겨울밤이 추위도 마음속에 서러움도 녹일 수 있다고. 다인은 그 말을 온몸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다인의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를 피워올리고 있었더랬지요. 장을 담그자 그 생각이 처음 머릿속을 스친 것은 어느 날 저녁 소금물 시래기국을 먹다가 상길이 국물을 한 모금 머금고는 조용히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상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불평 한마디 없이 그 밍밍한 국물을 삼키고 밥을 비웠습니다. 그러나 상길이 숟가락을 놓을 때 미세하게 한숨을 내쉬는 것을 다인의 귀는 놓치지 않았더랬지요. 이 사람도 안다. 이 음식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그날 밤 다인은 지푸라기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장 담그는 과정을 하나하나 더듬었습니다. 아버지의 비법서는 뺑덕에게 빼앗기지 않았으나 다인의 손에도 없었지요. 아버지가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인에게는 비법서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었더랬지요. 7살부터 아버지 곁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맞고, 맛보며 몸 안에 새겨넣은 기억. 그것은 종이 위 글자가 아니라 손끝에 박힌 감각이었고, 혀 위에 새겨진 지도였으며, 코끝에 아로 새겨진 향이 기억이었습니다. 문제는 재료였지요. 장을 담그려면 무엇보다 콩이 필요했습니다. 메주를 빚으려면 좋은 콩이 있어야 했고, 소금이 있어야 했고, 물이 좋아야 했지요. 백정이 집에는 그 어느 것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다인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다인아, 장은 귀한 재료로 담그는 것이 아니다. 정성이 재료를 이기는 법이다.
다음 날부터 다이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콩을 구해야 했지요. 다이는 매일 물을 기르러 가는 길에 마을 뒷산자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산기슭에 양지 바른 곳에 야생콩, 이른바 돌콩이 자라고 있었더랬지요. 재배한 콩에 비하면 알이 작고 껍질이 억셌으나 다인의 눈에는 그것이 금덩이보다 귀했습니다. 다인은 물을 깃고 돌아오는 길에 치맛자락으로 돌콩을 한 줌씩 주워 담았지요. 하루에 한 줌, 이틀에 두 줌, 한 달을 모으니 작은 바가지 하나가 찼습니다. 소글은 더 어려운 문제였더랬지요. 최 씨 부인이 소금 단지를 방 안에 두고 관리했기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다이는 국리 끝에 시래기국을 끓일 때 허락받은 소금을 아껴 쓰고 남는 소금물을 작은 사금파리에 조금씩 받아두었지요. 한 번에 손톱만한 양이었으나 다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끼 국의 간을 조금씩 싱겁게 맞추고 그 차이만큼의 소금물을 모았더랬지요. 최 씨 부인이 국이 왜 점점 싱거워지느냐며 호통을 칠 때마다 다이는 손이 아직 떨이거 그렇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등 뒤에 감춘 사금파리 안에서 소금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다인의 심장 소리와 겹쳤지요. 물은 마을 우물물이 아닌 뒷산 중턱의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택했습니다. 다인은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일부러 먼 길을 돌아 그 샘물을 한 바가지씩 떠왔더랬지요. 바위 틈 샘물은 차갑고 맑았으며 혀끝에 댔을 때 미세한 단맛이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지요. 장마 세 절반은 물이 결정한다. 단맛이 도는 물이 장을 살린다. 그렇게 두 달을 준비한 끝에 다이는 드디어 메주를 빚을 채비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장소였지요. 최 씨 부인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다이는 외양간 뒤편, 아무도 쓰지 않은 허물어진 돌담 안쪽에 작은 공간을 들었더랬지요. 돌담이 틈새를 마른 짚으로 막아 바람을 줄이고 바닥에 깨끗한 짚을 깔았습니다. 그 위에 납작한 돌반을 놓아 메주를 올릴 자리를 마련했지요. 다인이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메주는 바람이 통하되 직사광선이 닿지 않은 곳에서 띄워야 한다는 것. 돌담 한쪽은 남향이 돼 지붕이 처마가 햇볕을 절반쯤 가려주었으므로 다인은 이곳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더랬지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다인은 외양간 옆에서 일어나 소리를 죽이고 돌담 뒤로 갔지요. 달비달에서 돌콩을 물에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금파리에 콩을 담고 샘물을 부었더랬지요. 콩이 물을 머금으며 부풀어 오르는 소리가 도르르, 도르르, 작은 돌이 그릇 안에서 구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다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지요. 남원을 떠난 이후 처음 있는 미소였습니다. 이튿날, 다이는 불린 콩을 삶아야 했습니다. 부뚜막에 불을 쓸 수는 없었지요. 최 씨 부인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이는 국리 끝에 뒷산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 돌담 뒤에 작은 아궁이를 들었더랬지요. 돌선어개를 디귿자로 쌓고 그 위에 솥뼈 삶던 낡은 뚝배기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 뚝배기는 바닥이 갈라져 최 씨 부인이 버린 것을 다인이 몰래 주워온 것이었지요. 갈라진 틈새에 진흙을 발라 메워두었더니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다인은 새벽 어스름에 불을 피웠지요. 연기가 나면 들킬까 마른가지만 골라 태웠고 연기가 적은 대신 불이 약하여 콩이 무르도록 삶는데 꼬박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콩이 손가락으로 누르면 으스러질 만큼 물러졌을 때 다인은 뚝배기를 아궁이에서 내리고 삶은 콩을 넓적한 도리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두 주먹으로 콩을 깨기 시작했지요. 절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독대에는 무쇠절구가 있어 콩을 곱게 빻았으나 여기에는 제 두 손밖에 없었더랬지요. 다이는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누르고 손가락으로 비벼가며 콩을 깼습니다. 삶은 콩의 뜨거운 열기가 갈라진 손바닥 상처 속으로 파고들어 살을 찢었으나 다이는 이르락 물고 멈추지 않았지요. 한 주먹, 두 주먹, 세 주먹,
콩이 으깨질 때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으로 올라왔고 그 냄새가 다인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이 냄새다. 아버지 집에서 나던 그 냄새. 다인은 으깬 콩을 두 손으로 모아 네모지게 빚었습니다. 손바닥 사이에서 메주덩이가 만들어지는 그 감촉이 다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익숙하고 가장 그리운 감촉이었더랬지요. 어릴 적 아버지 옆에서 처음 메주를 빚던 날, 아버지의 크고 투박한 손이 다인의 작은 손을 감싸며 이렇게 꼭꼭 눌러가며 마음을 담아서 하고 가르쳐 주시던 그 손길이 지금 이 순간 다인의 손 위에 겹쳐지는 듯 했습니다. 메주덩이 4개가 완성되었지요. 양반가의 장독대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크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인은 그 4덩이를 지프로 묶어 돌담 안쪽에 돌반 위에 올려놓았을 때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꼈더랬지요. 메주가 말고 곰팡이가 피고 발효가 되기까지는 넉넉 잡아 3달. 그 3달을 기다리는 동안 다인은 최씨 부인의 매질을 견뎌야 했고 백정마을의 멸시를 삼켜야 했으며 콩을 깨느라 터진 손바닥의 상처가 아무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달 사이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지요. 상길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상길은 말이 없는 사내였지요. 아침에 도살장으로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 하루 이전부였습니다. 다인에게 말을 건네는 일은 거의 없었고 첫날 밤 보리주먹밥과 이불을 건넨 뒤로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더랬지요. 다인은 그것이 무관심이라 생각했습니다. 팔려온 아내에게 정이 있을 리 없다고 그저 어머니가 사온 물건처럼 여기는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다인이 저녁상을 올리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상길이 부엌문 앞에 서 있었지요. 다인이 고개를 들자 상길이 투박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절구였습니다. 작고 투박한 나무를 파서 만든 절구. 도살장에서 쓰는 나무 토막을 깎아 만든 것이 분명했지요.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표면에 칼자국이 어지럽게 나 있었으나 그 안쪽만은 매끄럽게 파여 있었습니다. 콩을 깨기에 부족함이 없는 크기였더랬지요. 쓸데가 있을 것이다. 상길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몸을 돌렸습니다. 다인은 절구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지요. 이것은 상길이 다인의 행동을 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돌담 뒤에서 콩을 깨는 것을, 맨주먹으로 메주를 잇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지요. 그러면서도 어머니에게 이르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더랬지요. 그 눈물은 서러움이 아니라 이상막한 백정마을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사람의 온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인이 상길이 등 뒤에 대고 속삭였지요. 상길은 대꾸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으나 그 넓은 등이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멀어지는 것을 다인은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상길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졌더랬지요. 어느 날은 마당 한 구석에 깨끗한 집단을 묶어두고 갔고 어느 날은 산에서 가져온 참수 몇 덩이를 외양간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없었지요. 그러나 말 없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인에게는 문장보다 또렷한 언어였습니다. 3달이 흘렀지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문턱이었습니다. 다인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돌담 뒤로 갔지요. 지프로 묶어 매달아둔 메주 4덩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겉은 바싹 말고 표면에 노르스름한 곰팡이가 고르게 피어 있었더랬지요. 다인은 메주를 손에 들어 코에 가져갔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자 코끈토로 파고드는 냄새가 다인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구수하면서 깊고 묵직하면서 은은한 잘뜬 메주 특유의 그 냄새. 다인의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출 수 없이 아버지의 장독대에서 맡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300리를 끌려오고 백정이 며느리가 되고 외양간에서 자고 매를 맞고 굶으면서도
다인의 손끝에 새겨진 기억은 죽지 않았던 것이었더랬지요. 다인은 메주를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장을 가르는 일이었지요.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발효시킨 뒤 된장과 간장을 분리하는 과정. 다인은 버려진 작은 항아리 2개를 구해 깨끗이 씻고 모아둔 소금물에 메주를 담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지요. 숨을 죽이고 하루하루를 세며 항아리 속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변화의 온 감각을 곤두세우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달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더랬지요. 다인이 항아리 뚜껑을 열자 맑은 갈색 액체가 햇볕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간장이었지요. 다인은 새끼손가락 끈토로 그 액체를 찍어 혀에 올렸습니다. 짠맛이 먼저 오고 그 뒤를 감칠맛이 따랐습니다. 혀뿌리를 감싸는 깊은 맛이 목구멍끈까지 길게 이어졌지요. 아버지 이 간장에 비하면 아직 얕고 어렸으나 분명히 의심이 여지없이 장이었습니다. 다인의 손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장이었더랬지요. 다인은 그날 저녁 시래기국에 소금 대신 자신이 담근 간장을 넣었습니다. 한 숟갈, 딱 한 숟갈. 국물색이 맑은 갈색으로 변하며 부엌 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지요. 다인은 떨리는 손으로 상을 날랐습니다. 최씨 부인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지요. 국물을 한 모금 머금는 순간 최씨 부인의 숟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씹지도 삼키지도 않고 입안에 국물을 머금은 채 2눈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다인은 보았더랬지요. 이게 무슨 맛이냐? 최씨 부인의 목소리에서 날이 빠져 있었습니다. 호통이 아니라 물음이었지요. 다인이 대답하기 전에 상길이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상길이 눈이 커졌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국을 한 그릇 비우고 또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말없는 사내가 국그릇을 2번 비우는 것이 어떤 칭찬보다 큰 대답이었더랬지요. 최씨 부인이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다인을 쏘아보았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해라. 이 국에 무엇을 넣었느냐? 다인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답했지요. 간장을 넣었습니다. 제가 담근 간장입니다. 최씨 부인의 2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안에 복잡한 빛이 스쳤지요. 놀라움, 의심, 그리고 다인이 읽을 수 없는 또 다른 감정. 최씨 부인은 한참을 다인을 노려보다가 자리에 서 일어났습니다. 간장 한 숟갈에 잘한 척 마라. 내일도 이만 못 내면 내년이 그 항아리째 마셔야 할 줄 알아라. 최씨 부인이 방으로 들어가고 부엌에 다인과 상길 둘만 남았지요. 상길이 빈 그릇 앞에 앉은 채 다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친 얼굴 위에 다인은 처음으로 감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빛을 보았더랬지요. 맛있었다. 상길이 2번째 칭찬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리주먹밥을 건네며 한 먹어였고 2번째가 이것이었지요. 다인은 눈물이 찰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엌 창 너머로 보이는 돌담 뒤편, 그 너머에 숨겨둔 작은 항아리 2개가 달빛 아래 조용히 서 있었더랬지요. 그 항아리 안에서 다인의 운명을 바꿀 장맛이 하루하루 깊어지고 있었습니다.